이걸 김미경 선생님이 참 재밌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딱 정해놓고 나 저기까지 가야 돼. 저거 목표야. 그럼 그 나머지는 틀린 거야. 네. 이렇게 되면 열심히 막 산다 그래요. 열심히 막 사는 거다. 네, 그 김미경 선생님 표현이거든요. 전 그 표현 너무 좋아. 왜냐면 그걸 인지심리학에서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15년) 차 직장인인데 매년 연말이면 내년에는 이직해야지 하다가 또 실패합니다. 막상 이력서 쓰려고 하면 자신감도 없고 지금 있는 곳에서 나오긴 해야 하고, 그러니까 퇴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런 저의 결정장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안하셔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15년 차에 이직에 관련된 말을 하시니까 네. 인간은 원래 결정하기 전에 말을 하거든요. 결정하기 전에 말을 네. 한다. 그러니까 스릴러 영화가 하나 틀린 게 뭐냐면 말 없이 사람을 해친다.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계속해요. 나 해칠 거야, 해칠 거야. 난 널 죽일 거야. 계속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말이 결정을 돕습니다. 말. 네. 공표하는 것? 네, 그러니까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인간은 신념 체계라고 하는 것이 혹은 행동 체계라고 하는 것이 항상 말을 하면서 자기가 듣거든요. 근데요, 네. 다이어트 한다고 하시는 분들 매번 교수님 공감 안 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네. 우리를 하여금 음식을 먹게 만드는 음식을 만드는 기업들의 그 놀라운 기술을 왜 찬양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닐까요, 진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를 먹게 하는 기업들. 엄청난 거죠,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이렇게 먹을 때 네. 어떻게 먹냐면 대단한 자식이야, 진짜. 마케팅을 이런 걸 정말 만들어. 잘하는구만. 나의 신념 체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정말. 담당자 누구야? 그래서 회사 보고 막 그다음에 주식 사야 되겠다.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럼 공표하면은 이 의지, 나의 결정장애를 조금이라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직을 하시기 전에 네. 내가 정말 이직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직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결심과 용기가 없는 그런 거 말고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웬만하면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른 그 행동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사실은 더 나은 곳을 향해 가기 위해서 이직을 하는 건데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직장에서 15년 정도 일하셨으니까 직장을 바꾸기 전에 직무는 한 번쯤 꼭 바꿔보고 가세요. 내부에서. 네, 직무.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네. 직무는 좀 다른 거잖아요. 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아주 정말 이직을 해야만 정말 날개를 필 수 있는 그런 거는 정말 적성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적성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쇠 구멍에 딱 들어가는 그런 완벽히 앞뒤가 들어맞는 것을 적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분들은 한 20% 정도 됩니다. 한 7, 80% 정도 되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 멋져, 고마워 이렇게 수많은 관계 속에서 오히려 직무 욕구나 아니면 동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인지심리학자지만 네. 혹은 모르죠. 제가 만약에 유소년 축구단 코치를 하고 있어도 네. 똑같은 성취감으로 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일은 상당히 도구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라는 뇌가 생각해 보세요. 1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에 특화된 뇌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상하잖아요. 아나운서란 일은 하나의 도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도구 하나를 더 보고 이직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직무입니다. 네. 직무.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왜 야구 선수가 은퇴할래요, 저. 근데 왜 이런 경우 있죠. 투수가 은퇴하려고 했는데 너 타자로 살짝 한 2년만 전향해 보고 그 다음에 은퇴해라. 늦지 않았으니. 네. 그래서 꼽히는 사람들 많아요. 맞아요. 그 축구에서도 포지션 그쵸? 바꿔가지고 살짝 바꿔서.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직무만 바꿔도 사실 엄청난 변화거든요. 근데 내가 15년 동안 일한 회사라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주도권 중에 하나가 내가 직무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도권 정도가 있거든요. 그 티켓, 그 찬스는 한번 꼭 누려보고 사용해보고 이직을 하시라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내에서 가능하다면 그 관련한 직무나 뭐 부서를 옮기는 그런 시도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결정장애 극복 방법 소개해 드렸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완벽주의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제가 완벽주의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보고서 하나 쓰는데도 밤새서 몇 번을 고치고, 근데 중요한 건 결과물은 그닥 좋지 않고. 밤을 새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약간 인지가 잘 안 돼서. 이런 성향이 오히려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걸까요? 이거는 완벽주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과가 별로 안 일부 좋다. 겹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도 연구도 해보고 살펴보는데 네. 완벽주의란 말만큼 네.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쓰는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완벽해. 예, 예, 예.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완벽주의라고 하는데 네. 제가 듣기에는 나는 승질이 더러워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어떤 분은 나는 완벽주의라고 하는데 나는 일의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심지어는 다른 걸 허용 안 해. 아. 그러니까 높기만 한 완벽주의가 아니라 난 이것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그래서 나는 완벽주의라고 하는 건 나 요즘 불만족스러워. 나 요즘 삶이 별로 이렇게 불만족스러워. 이렇게 사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긴 네네. 하거든요.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완벽주의의 전형적인 측면 하나가 보이긴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일을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쥐고.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 좀 조직 그러는데. 생활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은 습관적으로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해보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주의인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건 남한테 신세지는 거죠. 네. 근데 신세진다는 게 예상되는 것만으로도 싫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아예 부탁해야 사소한 고마움도 그러니까 고맙다라는 얘기를 내가 약하다는 느낌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보세요. 반대로 그냥 입만 열면 고마워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그건 약간 진정성 떨어져. 네, 그러니까 약간 하지만 고맙다라는 걸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네. 중에 일부가 고맙다는 말로 사람 움직이잖아요. 막 감사에 막 연극을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슈렉에 나오는 장화 신은 고양이처럼 좀 하고 쳐다보면서 닮았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네. 미니언입니다. 미니언. 네. 약간 정하시는 분 감사를 해라. 네, 그래서 조금 이런 거 있잖아요. 사소하게 문 열어, 그러니까 감사의 강도를 좀 늘리는 거죠. 문 열어 주실 때도 앞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감사의 일상적인 감사의 강도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10점으로 하던 감사를 한 30 정도 하시면 10점짜리 예전엔 안 하던 0이었던 감사가 10으로 올라와요. 예, 그러니까 감사의 빈도가 네. 따라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평상시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좀 명료하고 그다음 분명하게 얘기를 해보자. 이 노력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네, 네. 궁극적으로는 뭐냐? 완벽주의의 저 반대편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뭐가? 살짝 본질이 훼손되니까 완벽주의지. 네. 사실은 자존감이에요. 사실 자존감은 되게 좋은 건데 자존감이라는 얘기 많이 쓰시죠. 네. 그럼 완벽주의인 사람이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야, 진짜 다 못하는데 너만 잘하는구나. 이런 얘기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먼저 뭐라고 하냐면 저희 팀 애들이 원래 한기량해요. 내가 칭찬받기 직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과 같은 팀워크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근데 생각해 보세요. 리더 입장에서는 자존감 좋은 사람이 그래서 제일 이쁘죠.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일의 팀플레이를 요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팀플레이를 요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좀 많이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스태프분들이 정말 훌륭해서 이 렉처 콘서트가 빛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계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기분이 아주 네. 썩 좋지는 않네요. 아니 이게 남한테 일을 못 맡기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는데 이 사람이 부족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해내야지 나는 저 사람한테 부탁 못하겠어 하는 그런 성격 분들도 완벽주의인 분들이 많은데 그런 감사 인사를 좀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좀 저절로 네, 네.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나도 도움을 요청하는데 크게 힘들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앓는이 죽는다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차라리 내가 한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작은 기업을 큰 기업으로 만들 때 가장 소위 말하는 기업을 일군 사람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바로 뭐냐 중간에서 해야 되는 게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인데요. 퇴근 후에 대학원 공부도 하고 있어서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회의하면서 메일도 쓰고 식사하면서 강의도 듣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다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활 습관이 나중에는 문제가 될까요? 요거 멀티태스킹을 잘한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이런 거를.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는 연구들이 좀 있었는데 네. 목표 의식을 가지지 말고 여정 의식을 좀 가져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여정 의식. 그러니까 목표는 저기까지 가야 되죠. 네. 근데 목표를 의식을 가지는 건 당연히 좋은 건데 목표 의식을 강하게 가지면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목표를 이뤄야 되는 시점에 대한 강박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2028년까지 석사학위 마친다. 네. 이건 석사학위 공부를 하는 여정을 즐기지 못하게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빼야 돼요. 우리가 여행 갈 때도요. 야, 우리 이제 부산 오늘 여행 가자라고 이제 서울에서 5시 도착이 목표야. 이러면 중간에 있는 모든 휴게소에서의 광경과 다 모든 놓치죠.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것들은 그냥 방해물일 뿐이에요. 시간을 빼고 그냥 도착하는 게 그쵸. 목표여야 하는. 예, 예. 그러면 도착을 그렇다고 새벽 2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시간 개념을 약간 범위 개념, 특정한 고정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저녁 먹을 때쯤 도착하면 돼. 이러면 범위가 네. 되죠. 범위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떻게 연구했냐면 동부 뉴욕에서 일주일 동안 자동차로 뭐 하여튼 열흘인가 자동차로 서부 캘리포니아 가기. 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리노이 주에 있는 시카고에서 1박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일리노이에서 1박 그 주에서 1박 어딘가에서. 이렇게 하면은 시카고도 대안이 되지만 다른 도시들도 뭐 미러키도 대안이 되고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더니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과정을 훨씬 더 기억을 잘하더라. 내가 지나갔던 풍경들도 다 얘기를 많이 하더라. 네. 그리고 그 여행을 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더라. 사실 석사학위나 박사학위가 목표가 되면 네. 나쁠 건 없지만 근데 그 과정이 다 여정으로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하는 공부가 재미없는 이유도 오로지 목표만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학 되게 입학. 재밌는 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만 하려고도 고3 딱 수능 끝나면 뇌가 워싱되듯이 계속 다 사라져.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뇌가 밀어내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네. 그게 그 유명한 소위 말하는 왜 그 접시 위에 있는 아니 테이블 위에 있는 메뉴를 갖다 놓기 전까지는 웨이터가 다 기억하시는데 네. 내려놓고 싹 돌아서고 난 다음에 뭐 갖다 주셨는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억 못하죠. 예. 이제 그게 바로 뭐냐 이제 완료된 것에 대한 기억. 네.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불필요한 나머지 것들을 다 제거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좋지 않죠. 지금 분명히 몇 년도까지 석사학위를 받자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네. 이 질문 주신 분이. 그거를 만약에 2025년이면 2026년, 2027년 사이에 받자. 이렇게 약간 풀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막 회의하면서 메일 쓰고 밥 먹으면서 막 강의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미세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어디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차가 좀 많이 막히네라고 하면 당연히 아까 한 30분 정도 더 늦게 도착하는 걸로 하자. 네. 친구들끼리 이러잖아요. 야, 그러니까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오후 2시쯤 야 오늘 시위나 집회가 많대.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5시에 퇴근하는 건 바꿀 수 없는데 약속 시간이 6시지만 오늘 여유 있게 6시 반에 만나자. 오후 2시쯤 얘기해요. 그게 바로 뭐냐? 미세 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범위로 잡잖아요. 네. 범위로 잡으면 그게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6시나 7시 사이에 만나는데 그걸 2시에 정하자. 라고 하면 그걸 훨씬 더 얘기하기가 쉬워지죠. 타이트한 일상을 사느라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할 수밖에 없는 본인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조금 풀어줘야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네. 이건 아까 멀티태스킹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하나씩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표를 약간 범위적으로 설정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걸 김미경 선생님이 참 재밌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딱 정해놓고 나 저기까지 가야 돼. 저거 목표야. 그럼 그 나머지는 틀린 거야. 네. 이렇게 되면 열심히 막 산다 그래요. 열심히 막 사는 거다. 네, 그 김미경 선생님 표현이거든요. 전 그 표현 너무 좋아. 왜냐하면 그걸 인지심리학에서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효율이 제일 떨어지죠. 껌 씹으면서 단어 외우면 단어 암기력이 20% 떨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운전하면서 통화하시잖아요. 네. 운전만큼 위험하죠. 맞아요. 근데 더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뭐요? 저 옆에서 차가 쑥 들어오고 막 앞에서 빵빵거리고 이러죠. 그때 나눴던 대화의 20초가 1도 뇌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일은요. 50, 50의 일을 동시에 하면 100이 아니라 20밖에 안 돼요.
근데 50하고 50하면 100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목표 의식을 너무 타이트라는 게 너무 급하게 잡은 것도 있지만 너무 명확하게 날짜, 시간 이런 식으로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급해져서 순차적으로 할 일도 오히려 멀티태스킹하게 되는 일상을 파괴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자, 저도 이 분과 비슷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한꺼번에 하는 편이긴 한데 저도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스위치랑은 다릅니다. 스위칭은 이 일을 했다가 잠시 이 일을 오는 거고 다시 저 일로 가는 거죠. 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가정주부들이 제일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음식이 한 상에 들어오죠. 그 요리할 때 진짜 네, 네, 힘든데. 네. 근데 멀티태스킹은 말 그대로